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에서 재무회계를 강의하고 있는 김승철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저희 회계입문 강의예요. 교재는 요 노란 책 있죠. 요 회계입문 이제 요 교재를 진행할 거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일단 제 이름은 김승철 회계사입니다. 김승철 회계사고 일단 이메일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주소가 kscyk 골뱅이 한메일.net 요 이메일 그 책에다가 적어 두시고요. 수업 들으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요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 이메일 주소로 일단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원 사이트에 그 이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질문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주셔도 돼요. 일단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질문 주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OT 좀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입문이죠. 회계입문은 일단 우리가 회계학 공부하는 거예요. 회계학. 일단 우리가 세무사 시험 일단 목적으로 수업을 드릴 텐데, 일단 세무사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죠. 요 1차 시험 합격 일세는 요 회계학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회계학이 처음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세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1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회계학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요 회계학, 요게 이제 분야가 크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재무회계도 있고, 일단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들으세요. 재무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가 있어요. 일단 요 중에서 이제 저는 재무회계를 강의하고요. 근데 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요 두 개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게 요 재무회계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보다 일단 분량이 좀 많이 작고 얘들은 내용이 그렇게 난해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재무회계가 여러분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재무회계다. 오케이? 근데 요 재무회계가 또 이제 분야가 학습 목적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회계원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학습 목적으로 따진다면 분야가 크게 요 세 개로 쪼개진다. 그럼 요 세 개 구분 기준은 뭐냐? 구분 기준은 일단 요 회계원리 있죠. 요 회계원리하고 요 나머지 두 개 구분 기준은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업 목적으로는 궁극적인 목표가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공부하는 건데, 바로 이제 중급회계, 고급회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빡 돌아버릴 수가 있다고. 왜?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에서 뭐다? 요 회계를 학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급회계, 고급회계, 요 나머지 두 개. 요 두 개의 구분 기준은 뭐냐? 일단 말만 보면은 고급회계가 중급회계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요 두 개는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드리자면 얘는 서로 다루는 분야가 상이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뭐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뭐 고급회계가 보통 약간 특수회계 부분입니다. 연결재무제표라든가 뭐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외환 파생상품 회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고급회계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세무사 수업 목적으로는 일단 요 고급회계는 제가 보기에는 1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세무사 시험이 약간 좀 2차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요 고급회계 중에서 일부가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일단 1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출제 비중이 1차 시험은 미미해요. 현재까지는 2차 시험도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급회계는 일단 1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얘는 언제 보냐? 2차 시험. 2차 시험도 동차 때 말고 유예됐을 때, 그때 노파심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합격하려면은 일단 중급회계 마스터하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현재까지는 고급회계 출제 비중이 극히 미미해요. 그래서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일단 우리의 목표는, 학습 목표는 중급회계를 마스터하는 거다. 오케이? 여기 목표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거는 중급 회계 바로 이제 우리가 1월달에 강의 시작하는데 그거 공부하기 직전에 사전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에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건 회계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강의 시간이 일단 시수가 얼마 정도 소요되냐면은 회계 원리는 평균적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회계 원리는 한 45시간 40에서 한 50시간인데 평균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일단 강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중급 회계는 이건 이제 강사마다 편차가 좀 많이 있어요. 달라요. 짧게 강의하는 경우는 70에서 80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강의하면은 한 150, 160시간 강의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은 너무 짧아요. 아주 한 5년 전에, 6년 전에, 과거에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하기 좀 문제가 쉽게 나왔을 때 있죠. 그때는 한 70시간, 80시간 커트로 해도 제가 보기에는 1차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세무사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죠. 세무사 시험이 이제 응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2020년 1차 시험 응시생이 12,000명 아니었어요. 그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1차 시험이 절대평가거든. 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2차 시험에서 수기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려면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많이 좀 떨어뜨려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5년 됐어요. 한 4년, 5년 전부터 일단 1차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IFRS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한다는 거는 회계 기준 공부하는 거라. 근데 그 회계 기준이 최근에 많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내용이 거의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3배 정도까지 되는, 개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개정되면서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1차 시험 합격하려면은 2차 시험도 그래요. 중급 회계 70시간, 80시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미니멈 한 100시간에서 110시간 정도는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보기에는 한 150, 160은 그 정도는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최적의, 제가 보기에는 강의 시간은 한 110시간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아마 최적의 강의 시간 한 평균 정도 110시간 정도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공부하게 되면 재무회계를 일단 마스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원리 지금 입문과정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교재 제목이 회계 입문이에요. 회계원리가 아니라 입문입니다. 입문. 왜 그러냐면은 보신 것처럼 회계원리도 한 44시간 강의를 들어야 되죠. 내용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회계원리 이거 풀로 들으면서 약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이제 중급 회계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요거 회계원리를 약간 좀 축약해가지고 45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입문과정이라고 제가 별도로 만들었어요. 입문과정 별도로 해가지고 요거를 현재 계획은 24시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짧게 24시간 딱 듣고 난 다음에 중급 회계 넘어오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오시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겠다. 오케이? 물론 요거 44시간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어도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입문 과정 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 들어가도록 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는 거냐면은 원래 중급 회계가 예를 들어서 학습해야 될 범위가 이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중급 회계가 일단 이 정도라고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계원리 44시간 강의 있죠. 얘가 내용이 어떻게 걸쳐지냐면은 한 요렇게 걸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회계원리. 그러니까 중급 회계에서 다루는 내용, 일단 중급 회계하고 내용이 겹치는 내용도 있고요. 일부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오케이? 이되죠. 그래서 원래는 회계원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용이 겹쳐지는데 요거를 다 풀로 강의하려면 45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44시간 시간이 일단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요 내용을 다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중급 회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다 강의를 들어줘야 돼. 다 강의를 들어줘야 되고, 일단 겹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중급 회계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절반 정도 띄어가지고 한 이 정도만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4시간을 일단 커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커버하긴 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중급회계하고 내용이 겹치지 않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 교재로 따지면 저 노란색 교재에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내용 있지. 입문과정의 요 나머지 내용 요게 3장에서 7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요 두 개 일단 내용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요 중에서 중요한 거는 1장 2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내용이 1장 2장 내용이 일단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요 1장 2장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중급회계 갔을 때 요 본강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이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1장 2장 내용은 입문과정 중에 1장 2장 내용은 요 회계 원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일이지. 그래서 요거는 중급회계에서 다시 얘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요거를 모르면 중급회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얘기할 1장 2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일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문과정 들으시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 항상 얘기 드리지만 회계는 기초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이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론을 확고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강에 갔을 때 나중에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 오케이? 1장 2장.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입문과정 중에서 나머지 내용들 있죠. 요 나머지 내용들. 자, 요 내용들은 중급회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책이 있어요. 책이 있긴 한데 요 내용들은 왜 입문과정에서 미리 다루냐면은 요 지금 제가 요 이제 아마 요 1장 2장이 한 12시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장에서 7장 내용이 12시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12시간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하냐면은 중급회계 갔을 때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요약 강의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요 내용들까지 우리가 중급회계 갔을 때 자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중급회계 강의 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요.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단 중급회계 시수도 어느 정도 일단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회계 입문과정 수준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중급회계 본강의 갔을 때는 약간 좀 요약 강의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게 요 입문과정 중에 요 3장에서 7장 내용을 구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중급회계 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약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어주셔야 되겠다. 일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입문 과정에 일단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24시간 동안에 요거를 뽀짝내고 나중에 본강에 갔을 때 여기에 중급회계에 집중하는 거다. understand?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 중에서 오늘 요 입문 과정 중에서 1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을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수업을 시작할 때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기하자. 자, 들으세요. 요 3가지는 일단 강의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일단 지켜주셔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석이라든가 지각은 절대 금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요 1번 내용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의미가 없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 진행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집중도가 떨어져요. 오프라인 수업이 있으면은 무조건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셔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업은 절대로 결석하면 안 돼. 그리고 지각도 안 돼요.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착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수업에 참석을 하셨으면 집중을 하셔야 돼. 오케이? 이 회계학이란 게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흐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다가 딱 놓치잖아? 그러면 다음에 얘기 드린 내용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중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에 참석하셨으면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석은 또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내가 하루를 수업을 빠져먹었어. 빼먹었는데 회계학은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빼먹고 그 다음 시간에 수업을 참석했을 때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지. 그러면 수업 시간이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빠지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 이제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석, 지각, 절대금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일단 수업에 참석하셨으면 무조건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요 1번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예습은 안 하셔도 돼. 근데 요거는 솔직히 제가 미리 얘기 드릴 필요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 드린 요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게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예습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회계학이 혼자 예습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이 소설책이 아니라고, 소설책이 아니고 내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 입문과정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상당히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난해합니다. 소설책이 아니라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회계학에 대한 흥미보다는 혐오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습은 웬만하면 하지 마. 오케이? 하지 마시고 대신 복습 있죠. 복습은 철저하게 부탁드릴게요.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다 똑같아요. 회계사, 세무사 전체 과목, 시험 전체 과목을 통틀어 복습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회계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회계학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거의 7, 80%예요. 뭐 계산 문제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가지고 답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눈으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 공부할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실제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막히는 부분들이 많거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회계학이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점수를 달성하려면 돌아가셔서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복습하실 때 손으로 직접 두 번, 세 번 반복 학습하면서 직접 풀어보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습은 하지 마시되 복습은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손으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나중에 본강의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회계학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 수업을 같이 듣겠지. 같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의 최우선 순위는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그 다음에 뭐 다른 과목들, 세법이라든지 뭐 다른 선택 과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복습의 우선순위가 약간 좀 밀리게 돼요. 회계학은 특히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복습을 하실 때도 가장 먼저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회계학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한다? 손으로 직접 수 번, 세 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지 여러분들 걸로 체화가 되겠다는 얘기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예습은 하지 않아도 좋은데 복습은 철저하게 손으로 두 번, 세 번 빠른 시간 이내에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계학을 공부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회계학은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합격할지 말지의 여부가 불확실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은 일단 세무사 시험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응력의 폭이 높은 게 회계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계학이 또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죠.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재무회계가 원가회계보다 응용의 폭이 높아요. 응용이 많이 된다는 얘기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잘하게 응용되는 문제를 다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해서는 안 되겠죠. 암기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그렇게 자잘하게 응용되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학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셔야 돼.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복습을 할 때 처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오늘 9시간 수업, 오늘 3시간 수업 들었는데 돌아가서 하나하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복습을 하다 보면 복습 시간이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복습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복습하다 보니까 복습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집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은 두 번, 세 번 반복 학습할 때는 복습 시간이 또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암기가 아니거든. 오케이? 일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회계학은 얘기 드린 것처럼 응용의 폭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도 물론 요 회계학도 특정 부분은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 드릴 겁니다. 닥치고 암기, 무조건 암기.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근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90% 이상의 내용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10% 정도 빼고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거라고. 일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이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해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의 실수가 다른 과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간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자,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수업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할 때까지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좀 지켜주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까지 당구 말씀 끝내고요. 이제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요거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인문교재 1장, 2장이 중급회계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중급회계에선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1장, 2장 내용을 모르면 중급회계를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요 1장, 2장은 회계원리에서만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요거를 인문과정 공부할 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 오케이? 요 중에서 1장 오늘 강의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제1절 회계 기초죠. 자, 일단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8페이지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들으세요. 일단 회계란 무엇이냐, 그 회계의 정의부터 좀 아셔야 돼. 일단 요거부터 얘기 드릴게요. 치워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회계가 뭡니까? 회계? 자, 회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일단 그러면 회계가 뭐냐? 일단 구체적으로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회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회계는 그냥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회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아닙니다. 모든 정보가 아니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중에서 오로지 돈과 관련된 정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회계 정보, 재무 정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근데 이 기업에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업에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누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영자나 관리자가 있겠지. 경영 의사결정은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거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차 경영진이라, 정의장이라. 그럼 어떤 의사결정 하겠어? 원래 자동차 몇 대를 생산해야 될지, 몇 대를 판매해야 될지, 신제품은 얼마만큼 출시할 건지,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라인은 어떤 것들은 놔두고 어떤 것들은 폐기할 건지, 이런 경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의사결정 전부 다 뭐라?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주주하고 채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누군지 알죠? 채권자는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거라고. 이 전부 다 뭐라?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부가 있을 수 있죠.
기업의 거래처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국세청 로고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세무사 시험 학교에 가시면 이 국세청 로고 엄청 많이 보시게 될 거라. 그럼 정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 기업에 세금을 얼마나 거둬야 될 건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거라고. 그리고 기업의 거래처인 경우에는 내가 이 기업에다가 과연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거라고. 오케이? 보신 것처럼 예전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업에 뭔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란 걸 알려줘야 되겠지. 우리 회사가 얘들한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란 걸 알려줘야지 얘들이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주주한테는 뭘 알려줘야 돼요? 기업이 우리 회사가 원래 수익이 이만큼 났어. 이익이 이만큼 났어. 수익성이 엄청 좋은 회사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해. 그런 것들 알려줘야 될 거고, 채권자한테는 뭘 알려줘야 돼요? 채권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너희들한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돈 빌려주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라고. 그 다음에 국세청한테는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야, 우리 회사가 원래 이익이 얼마만큼 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얼마만 세금 떼가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기업의 거래처한테는 우리 회사가 재무 구조가 건실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건 납품이 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뭐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일이지. 이때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알려주는 거, 요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는 거다? 회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회계예요. 자, 그럼 일단 다시 정리하면은 회계란 뭐다? 회계란 기업에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란 걸 알려줘야 돼. 그렇게 알려주는 거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란 걸 알려주는 거를 유식한 말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회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뭐라? 회계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근데 그래서 이게 바로 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회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회계란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보의 제공이 핵심이 아니라 유용한이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얘들한테 아무리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얘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으면 그 뭐다?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회계 정의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보의 제공이긴 한데 이 정보가 뭐다? 반드시 얘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겠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기본적인 회계 개념 봤어요. 회계 개념 봤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 정보 이용자 그룹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얘들을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경영자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성격적으로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겠어? 구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기업의 회계 정보, 재무 정보에 기업의 재무 정보,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경영자하고 관리자들 있죠.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기업 내부인이기 때문에 얘들은 기업으로부터 뭐다? 재무 정보를 입수하는 권한에 제한이 없다고. 쉽게 얘기하면 얘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 정보를 기업 내부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의 이주영의 경영자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회장인데, 이주영 회장인데 내가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판매 실적을 알고 싶어요. 그것도 재무정보 아니겠어요? 그럼 그 재무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어요? 그 본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 본부장, 반도체 이제 본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그 반도체 판매 실적 그거 자리에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경영자나 관리자들은 기업 내부인이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얘들이 필요하는 재무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직접 입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라? 그 얘기는 얘들은 기업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라. 반면에 경영자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있죠. 얘들은 뭐라? 얘들은 기업 바깥에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기업 외부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기업 바깥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주주. 내가 삼성전자 주식에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지.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억만큼 샀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가서 야, 너희 회사 회계장부 좀 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꺼져라. 그렇게 얘기하겠지. 물론 꺼지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얘들은 기업 바깥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다? 얘들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기업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기업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다 보니까 얘들은 기업이 외부에 공시하는 정보에 의존해가지고 재무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얘들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이 보여줘야지만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수단을 통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왜? 얘들은 기업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보고 수단을 통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 수단,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를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앞으로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카톡이 아니라 재무제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전부 다 뭐라? 요 재무제표 작성법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왜 이름이 재무제표가 됐냐면은 요거는 한문이에요, 한문. 요 세 번째 제자가 여러 가지 제할 때 여러 제입니다, 여러 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정보를 여러 가지 표를 통해서 얘들한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이름이 재무제표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일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재무제표란 뭐다? 재무제표란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요거를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일이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 재무제표란 누가 작성한 거라? 당연히 이 재무제표란 기업이 작성해서 얘들한테 제공하겠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한다고 얘기하냐면은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재무제표 작성의 실무적인 업무는 경영자 지가 안 하겠지. 밑에 직원들한테 시키겠죠. 근데 왜 우리가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죠. 어떤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횡령이 발생했다, 분식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가끔씩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뉴스가 튀어나오면 그 다음날 무슨 뉴스가 나와요? 그 기업의 총수가 검찰 조사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리죠. 그 얘기는 뭐라? 그 얘기는 이 기업의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 작성의 1차적인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경영자가 뭐라?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한다? 경영자가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한 거다?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거다. 근데 기업의 경영자 보고 지 맘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 만약에 경영자 보고 지 맘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누가 다 피해봐? 이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긴 하지만 그 재무제표를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요때 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를 실무적으로 회계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를 이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요거를 영문약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영문약자로는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갭. 이 갭은 뭐냐면은 지가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A가 accepted 인정된, 그 다음에 A가 accounting이 회계라인, 그 다음에 P가 principle 원칙. 오케이? 이걸 줄여가지고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바닥에서 회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갭이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으실 거라. 근데 이 갭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인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이리죠. 자, 일단 요까지가 이제 회계의 정의라. 자, 일단 정리해 봅시다. 자, 회계란 뭐라? 회계란 기업에 대해서 뭔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요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문제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애들이 그게 내부 정보 이용자도 있고 외부 정보 이용자도 있죠.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 내부에서 재무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얘들한테는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수단을 통해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단,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재무제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 재무제표란 건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을 하는데, 경영자가 이 재무제표를 지 맘대로 작성한 건 아니고 일정한 작성 기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얘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때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요거를 실무적으로는 회계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이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요까지가 뭐라? 요까지가 회계의 일반적인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 드린 거는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얘기 드린 거는 일단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부터 얘기 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인 회계 기준 얘기하는 건데, 요 회계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현재 회계 기준이 두 개로 쪼개져서 적용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적용되고 있냐? 2011년부터 두 개로 쪼개서 적용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상장 기업들이 있지. 요 상장 기업들은 코스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상장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 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비상장 기업들이 있겠죠. 오케이? 비상장 기업들이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요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언제부터? 2011년부터. 오케이? 자, 요 중에서 상장 기업, 금융기관들. 자, 얘들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뭘 적용하냐면은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얘들은 국제회계 기준. 앞으로 제가 영문약자로 IFRS라고 하게 하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국제회계 기준은 어디서 제정하는 거냐? 요거는 IASB라고 있어요. 얘들은 영국에 그 본부가 있는 애들이야. 국제회계기준 제정위원회, 영국에 그 본부가 있는 애들이고, 얘들이 국제회계기준 제정위원회, 얘들이 제정한 IFRS 중에서 얘들은 상장기업들, 금융기관들은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반면에 비상장기업들 있죠. 비상장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이라는 걸 적용해요. 요거를 줄여가지고 일반 기준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오케이? 요 일반 기준은 어디서 제정하는 거냐면은 얘는 ISB가 아니고 KASB라고 있어요. K가 뭐냐면은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러니까 회계 기준원이라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있지. 금융위원회에서 회계 기준의 제정을 위탁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원. 얘들이 제정한 일반 기준 적용해서 얘들은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1년부터 회계기준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회계기준이 상장기업, 국민기관들이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비상장기업들이 적용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 이 두 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고 있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들으세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상식이라. 여러분들, 상장기업들하고 금융기관들 있죠? 상장기업들하고 금융기관들은 이해관계자가 많죠? 엄청 많지? 상장기업, 우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주주도 거의 뭐 한 20%, 30% 육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상장기업들하고 금융기관들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엄청 많아. 그게 뭐라? 얘들의 재무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해?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엄청 중요하죠. 투명성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80% 이상이 적용하고 있다는 IFRS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라고. 그걸 언제 합의했냐? 그거를 2007년도에 합의하고 그때부터 로드맵을 적용했습니다. 로드맵을 시작했고, 그리고 전면 도입한 게 뭐다? 2011년. 4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2011년부터 얘들은 IFRS 전면 적용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회계 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IFRS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자. 그렇게 합의해서 얘들은 2011년부터 IFRS 적용하는 거고, 반면에 비상장기업들, 얘들은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지. 얘들의 이해관계자로 해봤자 개인 대주주 몇 명하고, 그 다음에 얘들의 돈 빌려준 은행, 걔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상대적으로 회계기준, 재무제표의 투명성보다는, 물론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들은 이해관계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보다는 이 비상장 기업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 많겠지.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오케이? 일이지. 그래서 이 비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얘들은 IFRS 적용하지 말고 일반 기준 적용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라고.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실무 공부할 때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공부할 때도 느끼실 거고 합격하고 실무하실 때도 느끼실 건데, 이 국제회계 기준 있죠? 국제회계 기준이 기업들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비상장 기업들은 재무정보의 투명성보다는 이 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IFRS 말고 일반 기준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자. 그렇게 합의한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다? 회계기준이, 재무제표 작성 기준인 회계기준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는 거냐? 일반 기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국제회계기준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시험 문제는 2010년부터 IFRS만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합격할 때까지 공부하는 건 뭐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법, 이거를 앞으로 주구장창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렸으면 회계의 정의 받고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리고 줄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 그룹이 크게 요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요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요 회계정보 이용자
그룹에 대해서 어떤 그룹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회계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회계의 종류도 달라져요. 뭐냐면은 내부 이해관계자, 경영자나 관리자 있죠. 얘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관리회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리회계. 왜 명칭이 관리회계인지는 아시겠죠? 경영자한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 오케이?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는 관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다? 관리회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반면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재무회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 저거 공부하는 거는 이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라. 근데 얘는 왜 이름이 재무회계가 됐냐? 얘는 영어를 좀 하셔야 돼. 재무회계가 영어로는 재무가 financial이라고 얘기합니다. financial이고 회계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 accounting. 이 financial accounting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재무회계가 된 거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finance가 뭐예요? finance란 건 자금 조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다고 얘기드렸어.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들을 딱 둘이만 꼽아보라면 누가 있겠어요? 딱 둘이만 꼽아보라면 뭐니 해도 요 주주와 채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요 주주하고 채권자들은 기업에다가 뭘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을 파이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주주나 채권자로부터는 자금을 제공받지. 그럼 제가 자금을 제공받으면 뭘 해줘야 돼? 얘들한테 자금을 끌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땄다 이런 것들을 얘들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될 거라고 일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파이낸스를 제공한 얘들한테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외부 정보 이용자,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파이낸스를 제공한 얘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용어로는 Financial Accounting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재무회계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한 거라?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 중에서도 기업에다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보고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얘들한테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이지.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이 재무회계가 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재무회계가 학습 목적으로는 영역이 크게 3개가 있다고 얘기드렸어요. 뭐? 회계 원리도 있고, 중급 회계도 있고, 고급 회계도 있고. 다만 고급 회계는 2차 시험 유예될 때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중급 회계인데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계 원리, 회계 입문 과정을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끝.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린 거 줄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세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8페이지. 자, 일단 요 책이 입문 교재다 보니까 상당히 얇아요. 전체 페이지가 17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거 돌아가셔서 복습할 때도 아마 제 수업을 듣고 바로 빠른 시간 이내에 바로 복습을 하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은 다 줄을 다 쳐드릴 거라. 이렇게 친절한 강사가 없어.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떠먹여 드릴 거라고. 그리고 제가 요 판서해 드린 내용 있죠. 요거 별도로 거의 적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요 판서해 드린 내용, 요 파워포인트지. 요 파워포인트 요거를 출력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부 다
온라인 사이트, 강의용 사이트에 거기 파일로 올려둘 거라고.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약간 좀 추가적인 내용들 제가 판사하는 거 적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하는 내용도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제공을 할 거기, 파일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출력하셔서 이용하면 되지, 별도로 뭐다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잘 들으시면 돼. 잘 들으시고 제가 다 줄 쳐 드릴 테니까 줄 다 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도 뭐다 수업 시간에 줄친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 복습 시간이 약간 늘어지면 바로 빠른 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시면 줄친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해돼요. 그게 뭐다 줄치지 않은 내용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거의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근데 이게 빠른 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습을 하시게 되면은 줄친 내용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그럼 뭐다 줄친 내용들만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줄치지 않은 내용들, 부연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때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냐? 항상 회계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시면 뭐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야 될 시간과 분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다.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다 복습하실 때 회계는 항상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께 안 된다고. 오케이?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지금 얘기 드린 거 줄 좀 칠게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자, 1번. 회계란 무엇인가 있죠. 맨 위에 하얀색 박스 있지. 하얀색 박스. 하얀색 박스 내용이 요 이제 판세드린 요 내용이고, 요 내용. 그냥 하얀색 박스 묶어놓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맨 끝에 파란색 박스. 2줄짜리 파란색 박스 있죠. 거기에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라고. 자, 회계란 뭐다? 회계란 한마디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회계다. 오케이? 그걸 좀 풀어 써놓은 겁니다. 자, 줄 치도록 할게요. 자, 맨 끝에 파란색 박스. 자, 첫 번째 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영어로는 어카운팅이다 라고 하게 들었죠.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다음부터 줄 칠게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 동그라미 세요. 유용하도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정보, 재무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요거를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회계란 얘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유용은 제가 동그라미 쳤죠? 거기에 뭐라? 정보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회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유용해야 돼. 정보는 제공하는데 걔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지 않으면 그건 뭐다? 정보가 아니라 회계가 아니라 쓰레기일 뿐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긴 한데 그 정보가 반드시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라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회계정보 이용자와 회계 분류. 자, 회계정보 이용자를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크게 두 개로 쪼갰죠. 이 두 개로 쪼개는 구분 기준은 뭐였어?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차이가 있지. 그거에 따라 이제 우리가 구분한 거라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제공하는 회계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고, 이때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9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9페이지 2번 회계정보 이용자와 회계의 분류. 자, 거기서 첫 번째 하얀색 박스. 첫 번째 하얀색 박스는 묶어놓고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내부정보 이용자, 동그라미 2번 외부정보 이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두 개 문단 있죠. 그 두 개 문단은 그냥 읽어보세요. 줄칠 필요는 없어요. 줄칠 필요는 없고 읽어보시면 돼. 기본적으로 얘들은 재무정보에 제공하는 재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배경을 쭉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거는 묶어 놓으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줄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 맨 밑에 표 있죠. 표 바로 위에 문단, 두 줄짜리 있지. 한 편이라고 시작하는 문단, 그건 줄 좀 칠게요. 한편 이와 같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회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관리회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하는 회계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재무회계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관리회계, 재무회계 그 정의 정도는 아셔야 돼. 그리고 맨 끝에 표 있죠? 표는 묶어 놓으세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해 놓은 거라.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상식입니다. 자, 재무회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목적은 뭐라? 목적은 외부 동그라미 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읽어볼게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무회계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칸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고수단 얘기 들었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 정보를 제공할 때는 무조건 재무제표, 카톡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재무정보 제공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경제가 지 맘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일정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회계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주기. 이 보고주기도 재무제표를 기업이 작성해서 얘들한테 제공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하는 주기도 법에서 정해놨어요.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해서 얘들한테 제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얘기 드릴게.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어쨌든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는 뭐다?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해서 제공해야 돼요. 이 전부 다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자, 이게 재무회계고, 자, 오른쪽에 관리회계 보도록 할게요. 관리회계는 목적이 뭐냐? 기업 내부 동그라미 있어요. 내부.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내부 경영자의,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나 관리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관리회계의 목적이고, 정보 이용자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보고수단이 일정한 형식이 없고 작성 기준도 일정한 작성 기준이 없어요. 보고주기도 일정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떤 의미겠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재무회계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제공할지, 작성 기준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언제 제공할 건지 그걸 전부 다 법으로 정해놨다고.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관리회계는 보고수단이 뭔지, 어떻게 작성할 건지, 언제 제공할 건지 그거를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왜? 그 이유는 당연히 관리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라? 경영자 아니겠어?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관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게 관리회계라고. 그 얘기는 뭐라? 그 얘기는 경영자의 입맛에만 맞게 제공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경영자의 입맛에만 맞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보고수단이 필요가 없죠. 그걸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경영자가 이 재무정보는 엑셀로 제공하라고 하면 엑셀로 제공하면 되는 거고, 파워포인트로 제공하라고 하면 파워포인트로 제공하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보고 주기도 별도로 필요가 없죠. 경영자가 보고하라고 할 때만 제공하면 되는 거라고. 일이지.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관리회계는 뭐다? 보고수단, 작성 기준, 그 다음에 보고 주기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뭐다? 일정한 형식이 없고, 일정한 회계 원칙이 없고, 특별한 차이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됐고요. 넘어갑시다. 자, 조금 더 좀 쉴게요. 자, 10페이지.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건 뭐라고 얘기 들었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인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자, 그 줄치겠습니다. 10페이지. 자, 메뉴에 하얀색 박스 있죠? 메뉴의 그림은 제가 요 판서해드린 요 내용이고,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줄 줄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연문약자로 뭐다? 갭이라고 얘기하죠.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서 회계 기준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고다음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에 따라 줄칠게요.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인 회계 기준은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 이외의 기업들이 적용하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회계기준이 두 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라. 오케이? 자, 여기서 그걸 좀 얘기 드려야 되겠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드린 건 상식이라. 상식.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봤을 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쳤죠?
상장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적용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국채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FRS하고 이건 상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FRS하고 그 다음에 K IFRS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IFRS라고만 얘기하면은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은 IASB란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다? IASB 국제회계기준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IFRS란 얘기라. 오케이? ISB, IFRS. 반면에 KIFRS, K자가 붙으면 K가 뭐냐? K가 코리안 어답티드입니다. 코리안 어답티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어? 한국 채택.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고어 말이라. 그래서 K가 코리안 어답티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 IFRS하고 KIFRS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거는 영어, 이거는 한국어 아니겠어? 영어 잘하나 보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요 KIFRS는 이 그냥 일반 ISB IFRS를 뭐다? 요거를 번역한 거라고 우리나라 말로. 근데 번역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은 의역 안 했습니다. 워드 바이 워드 직역을 했어요. 직역. 왜냐면은 이거를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읽기 쉽도록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의역을 하게 되면 IFRS 원문의 의미를 훼손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훼손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의역은 하지 않고 워드 바이 워드 직역을 해버렸다고.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KIFRS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말이 엄청 어려워. 그래서 제가 아까 연습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를 IFRS 원문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찢어버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무를 하려도 영어 좀 잘하는 사람들은 KIFRS 잘 안 봅니다. 영어 좀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원문 보면서 이제 실무 회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차이는 뭐다? 요거는 영어, 요거는 한국어. 일단 얘를 번역한 게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번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일부 규정을 좀 추가했어요. 알파 규정을 좀 추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요 IFRS는 ISB에서 제정했죠. 얘들은 영국에 그 본부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IFRS는 영국에서 그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약간 일부 규정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규정들이 좀 있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가 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원문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규정을 추가했다고요. 요거를 좀 추가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뭐다? 그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를 붙여가지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내용상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요 알파 규정밖에 차이가 없다. 오케이? 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중에 공부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든가 영업이익 공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뭘 공부하는 거다? IASB, IFRS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KIFRS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시험 문제는 얘가 아니라 얘가 나오기 때문에. 이리죠. 오케이?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페이지 회계기간. 요거는 10분만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0분만 쉬겠습니다.